황지호는 당신의 친자가 아닙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익명의 문자 한 줄. 황기찬의 손이 얼어붙었다. 15년간 아들이라고 믿었던 지호가 남의 아이라는 충격.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목이 자꾸 비틀거렸다. 예전에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가끔 엉뚱한 말이 나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말끝이 엉키는 게 숨 고르기 같았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 때문이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거실에서 황지호가 뛰어나왔다. 아빠.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황기찬은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15년간 쌓아온 부성애가 거짓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만은 진짜였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지호야, 잠깐만 등을 돌려보겠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등을 보여주었다. 황기찬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다. 손수건에 감싸 넣으며 손끝이 떨렸다. 이 얇은 한 올로 자신의 세월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왜 머리카락을 뽑아요? 지호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황기찬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같은 시간 이태호는 강세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래 모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 결과와 여동생 캐서린 관련 기록이 들어있었다. 15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순간이었다. 세리, 지호는 내 아이 맞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강세리는 처음엔 부정했다. 지호는 기찬 씨 아들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태호의 눈빛이 달랐다. 15년간 진실을 찾기 위해 준비한 사람의 눈이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보였다. 봉투가 열리고 서류가 펼쳐지는 순간 강세리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다. 종이를 만지는 손이 덜덜 떨렸다. 글자 하나하나가 죄처럼 눈에 밟혔다. 첫 번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였다. 이태호와 황지호의 친자 확률 99.9%. 두 번째는 15년 전 병원 기록. 강세리가 지호를 낳던 날의 기록이었다. 이름도 훔쳤지요. 이태호가 덧붙였다. 내 여동생 캐서린의 이름으로 새 신분을 만들었지요. 그 이름으로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지요.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5년간 숨겨온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이태호는 끝내 참았던 말을 밀어올렸다. 그리고 내 아이까지 다른 사람 아들로 만들었지요. 내 여동생을 죽이고 그 신분으로 살면서. 강세리는 그제야 바닥을 짚고 주저앉았다. 지호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애원은 짧았고 침묵은 길었다. 이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숨길 시간은 끝났습니다.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사고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내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한 것도, 내 아들을 숨긴 것도. 며칠 전 강재인은 전혀 다른 충격과 마주했다. 황기찬이 떨리는 손으로 적어준 병원 주소. 그곳에서 본 것은 장례까지 치렀던 아들 은호의 모습이었다. 미세한 입술 떨림과 일정하게 찍히는 심장 리듬. 의료진은 은호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은호야, 엄마 왔습니다.
강재인이 말하며 손을 뻗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도 분명해서 믿기 어려웠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매달 비용이 한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문 앞에 선 황기찬에게 향했다. 강재인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늘부터 보호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서류는 지금 씁니다. 그 말투에는 되찾겠다는 의지가 또렷했다.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인 씨,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은호를 살려둔 이유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5년간 제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병원 행정 기록을 확인하던 변호사가 이상한 로그를 발견했다. 동일한 인적사항으로 사망 처리된 후 1시간 간격으로 다른 환자 아이디로 재등록된 흔적. 누군가 시스템 안에서 파일을 조작한 것이었다. 혼자서 가능한 범위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범이 있다는 뜻이군요. 돈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 나올 겁니다. 변호사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YL그룹 내부 계정에서 병원으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발견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된 돈이었다. 은호의 치료비 명목이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이에요. 강세리는 그 무렵 2개의 전화를 번갈아 붙잡고 있었다. 하나는 이태호, 하나는 황기찬. 어느 누구에게도 진심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말꼬리를 뜯어 삼키는 시간이 길어졌다. 침대를 정리하다가도 손이 멈췄다. 물컵을 들다 얼음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벽지가 더 얇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숨기는 말이 많아지면 집안 공기부터 흔들린다. 거울을 보며 강세리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강세리인가? 캐서린인가? 15년간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이 낯설었다. 다음 날 황기찬의 메일함에 결과가 도착했다. 제목은 단출했다. VH. 황기찬은 한참 동안 화면을 닫지 못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과학적 사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지호는 정말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황기찬은 무너져 내렸다. 15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호의 첫걸음, 첫말, 첫 웃음.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나. 아니야, 내 사랑만은 진짜였어. 황기찬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혈연이 아니어도 15년간의 정은 진실했다. 황기찬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 강세리를 불렀다. 내가 저지른 일, 이제 끝냅시다. 처음으로 끝내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강세리는 의외로 조용해졌다. 나 혼자만의 잘못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고는 오래 묻어둔 이름들을 꺼냈다. 병원 행정팀 과장, 장례업계 브로커, 그리고 YL그룹 안쪽 라인. 서류에 길이 나 있고 돈에는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 말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통로가 있었다는 의미였다.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15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그럼 우리 가족도. 황기찬이 힘없이 말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강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비록 시작이 거짓이었지만 2부 되살아난 죽은 자들. 이태호는 별개로 움직였다.
오래된 보관소에서 찾은 상자. 바닥이 이중으로 된 서랍에서 반지를 하나 꺼냈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C, K가 새겨져 있었다. 빛을 비춰봐야 겨우 읽히는 글자였다. 캐서린 킴의 이니셜이었다.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반지였다. 반지와 함께 나온 파손된 휴대폰을 복원하는 동안 이태호는 한 문장을 떠올렸다. 문이 열린 곳에서 기다릴게. 여동생 캐서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문이 열린 곳이 어디였을까? 이태호는 지도를 펼쳐 항구의 오래된 화물창고 번호를 짚었다. 1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복원된 휴대폰에서 더 많은 단서가 나왔다. 캐서린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강세리였다. 통화 시간은 사고 발생 30분 전. 세리야, 내가 말한 장소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태호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분노했다. 여동생이 강세리를 믿고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15년간 품어온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은호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 은호의 아주 미세한 눈꺼풀 떨림, 간호사의 발걸음. 의사가 찾아와 설명했다. 은호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는 아니에요. 언젠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재인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었다. 강재인은 은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호야, 엄마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내가 편안해야 하고, 다음엔 지호가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을 세상에 꺼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복수와 구출의 우선순위를 스스로에게 새기는 시간이었다. 아들을 되찾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적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가 바뀌면서 치료 방침도 바뀔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은호를 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비용은 문제 없어요. 며칠 뒤 이태호는 지호를 만났다. 집 안이 아니라 사람들 눈이 있는 곳을 골랐다. 아이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계획은 조심스러웠다.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지호야,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태호가 건넨 것은 작은 스케치북이었다. 첫 장에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색을 그려봐라고 적혀 있었다. 지호는 새파란 물감을 찍어 원을 크게 그렸다. 그 파란색이 이태호의 가슴을 흔들었다. 여동생 캐서린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색. 저렇게 맑은 파란색이었다. 이 색 정말 예쁘다. 이태호가 말했다. 누구를 닮은 걸까? 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몰라요. 그냥 좋아해요. 이태호는 뜨겁게 북받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호야, 내가 안전해야 해요. 어른들이 어른들 문제를 정리하는 동안 너는 놀고 자고 웃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문제요? 지호가 순진하게 물었다. 복잡한 어른들 일이야. 이태호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는 걱정하지 마. 강세리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다. 이태호가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풍경. 강세리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디까지 무너져야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강세리는 역게 입술을 깨물었다. 아주 작은 용기를 아주 나쁜 방식으로 내기로 했다. 기찬에게 먼저 말하자. 내가 말하면 덜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종류의 덜 아픔은 세상에 없다는 걸.
그날 밤에야 알게 된다. 강세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15년간 캐서린으로 살아온 얼굴.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강세리인지 캐서린인지. 밤이 깊어지자 황기찬은 지호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다가 문을 열고 아이 곁에 앉았다. 지호가 잠에서 깨어 아빠 물 하고 중얼거렸다. 황기찬은 물컵을 들려주고 등을 토닥였다. 그러다 마음속 생각이 새어나왔다. 지호야, 아빠가 많이 사랑했단다.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얼굴로 끄덕였다. 황기찬은 자신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다 잃고 싶지 않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은 진짜였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빠, 왜 이상해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호가 소중해서. 황기찬이 대답했다. 다음 날 기록 조작의 실마리가 하나 더 풀렸다. 병원 시스템에 남은 차단된 아이디, 접근 로그. YL그룹 내부망이 찍혀 있었다. 변호사는 단정했다. 안쪽에서 도왔다면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에 가깝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추가로 분석한 결과 병원 시스템에 접근한 IP 주소가 YL그룹 본사였다. 그것도 회장실에서 직접 접근한 기록이었다. 이건 큰 문제가 되겠군요.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재벌가 전체가 연루된 사건이에요. 강재인은 그 말을 곱씹다가 전화를 걸었다. 이태호 씨, 지호는 제가 잠시 맡겠습니다. 심리 상담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같은 꿈을 꾸는데요. 누군가 차 문을 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 목소리 제가 압니다. 강세리의 목소리였다.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편 YL그룹 내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병원 조작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 모든 게 강세리 때문이야. 황기찬의 아버지가 분노했다. 저 여자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사는 YL그룹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병원뿐만 아니라 장례업계, 행정기관까지.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드러나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황기찬의 아버지는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강세리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해. 모든 책임을 그 여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하지만 이미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었다. YL그룹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녁이 되자 이태호는 강세리를 다시 불러냈다. 이번엔 둘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변호사와 상담사가 동석한 자리였다. 이제는 눈물로도 시간으로도 미룰 수 없었다. 중립적인 장소인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호가 물었다. 강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저는 살았습니다. 그 말 말고는 어떤 문장을 꺼내도 변명 같아서요. 이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살았다는 말이 누군가의 사라짐 위에서 울렸다면 그 울음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호를 위해서라도요. 강세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캐서린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렸고 길이 미끄러웠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이 와서 피하려다가 방향을 틀었는데 캐서린 쪽으로 충격이 집중됐어요.
이태호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캐서린이 즉사였어요. 강세리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 신원 확인을 잘못했어요. 캐서린이 죽었는데 제가 죽은 걸로 기록했고, 저는 캐서린으로 기록됐어요. 이태호가 이해했다. 그래서 당신이 캐서린이 된 거군요. 처음엔 정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아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캐서린으로 살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 결정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병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강세리가 계속 말했다. 자신을 YL그룹 관계자라고 소개했어요. 제게 제안을 했죠. 무슨 제안을? 캐서린으로 살면서 황기찬과 결혼하라고. 대신 모든 걸 뒤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새 신분, 새 인생, 모든 걸. 이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고는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사고를 이용한 거죠. YL그룹의 필요에 의해서. 상담사가 질문했다.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무서웠어요. 강세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살인죄로 몰릴 수도 있었고, 캐서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신분을 받아들인 거군요. 이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리고 임신 사실도 알게 됐어요.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호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내 아이를. 이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YL그룹에서는 완벽한 며느리가 필요했어요. 캐서린의 신분은 그들에게 유용했죠. 명문가 출신의 깨끗한 배경.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럼 은호의 가짜 사망 처리도 그때?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강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재인 씨의 아들을 제거해야 했던 거죠. 완벽한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황기찬은 그 시각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 박스를 넘겼다. 장례 서류, 재활센터 계약서, 병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 컨설팅 비용 내역까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말끝이 떨리자 황기찬은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다만 법 앞에서는 선택의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황기찬은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저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의 어색함을 같이 건너주는 태도가 지금은 가장 큰 배려였다. 제가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았네요. 황기찬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니. 변호사가 설명했다. YL그룹 회장님의 지시로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완벽한 후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오래된 화물창고의 사물함에서 복원된 휴대폰이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다. 마지막 메시지 이후로 통화 2통이 더 있었다. 한 통은 국제전화, 한 통은 병원 내선. 국제전화는 번호가 끊겨 있었지만 내선은 추적이 가능했다. 행정팀 과장의 자리에서 걸려 나온 통화였다. 그 직후 사망 재등록 시퀀스가 돌아갔다. 퍼즐은 거의 맞춰졌다. 남은 건 마지막 조각 하나. 그 조각은 왜였고, 누구를 위해서였고, 언제부터였는지의 문제였다.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YL그룹 압수수색이 시행됐고, 병원과 장례업체까지 동시에 수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적 신분 세탁 사건으로 명명했다.
재벌가의 완벽한 후계 구조를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불편한 존재를 제거한 사건이었다. 강재인은 결론을 냈다.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은호의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지호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 법정에서 사실을 확인받겠습니다. 이태호는 동의했다. 증거는 제가 더 모으겠습니다. 캐서린의 행방에 대한 문장도 끝내 완성하겠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요. 그러고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호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그 말은 해석이 필요 없는 문장이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은 진실했다. 그 고백이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연일 일면을 장식하는 충격적인 내용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다. YL그룹 신분 세탁 스캔들. 죽은 아이로 위장해 15년간 치료. 재벌 며느리 만들기 프로젝트. 국민들은 분노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조작한 재벌가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밤이 찾아오면 이야기들은 조용히 굳어진다. 그날도 그랬다. 지호는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어. 그 목소리는 다정하지 않았다. 지시였고 통제였고 위협이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아이의 기억 조각은 진실의 지도입니다. 지도는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 YL그룹의 안쪽, 병원 행정팀의 사각지대, 장례업계의 음지, 그리고 이름을 바꿔 달리던 한 사람의 긴 그림자. 모두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강세리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강세리도 피해자였다.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을 뿐.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